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신 현재 시각 2시 3분입니다. 정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트 시간인데요. 김효진 PD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어린이집 아동학대 파문으로 이른바 김무성 수첩 논란이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그런 분위기네요. 예, 새누리당이 이 인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의 어린이 폭행 사건을 계기로 영유아 보육 실태 점검에 총력을 기울일 그런 태세입니다. 예.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원내 현안 대책 회의가 열렸는데 죄송합니다. 이 회의에서도 진상조사 그리고 예방책 마련에 초점을 맞췄고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예. 주호영 정책위 의장은 지난 며칠 동안 우리 국민이 충격과 분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위를 꾸려서 전반적이고 철저한 점검을 거쳐 부모가 안심하고 어린 자녀를 보낼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예. 이거 뭐 전형적인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그런 사건이죠. 이런 사건이 터지면서 이 문건 유출에 따른 청와대 쇄신론 그리고 김무성 대표의 이른바 수첩 파문 그 이후 이걸 단초로 분출했던 당청 그리고 친이 친박 간 계파 갈등이 일단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는 언론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 수첩 파문의 중심에 섰던 김무성 대표 이에 대한 대응을 극도로 자제한 채로요. 오후에 강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안심보육 현장 정책 간담회를 열어서 이 영유아 보육 실태와 교사 처우, 시설 등등을 점검한다고 합니다. 지난 11일에 김무성 대표가 대구를 방문했는데 오는 19일 제주를 찾아가고 또 22일에는 전북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민생 행보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민생 행보를 이어간다고 할 때가 보면은 조금 심각한 그런 정치적 파장이 일고 있는 때인 경우가 좀 있거든요. 예. 좀 그래도 가려질 건 가려지고 다뤄질 건 다뤄져야 하는데 이런 논란으로 그게 좀 완전히 파묻혀서 그냥 뭉개고 지나가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김무성 수첩 파문이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네. 오는 5월에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분석이죠. 그렇습니다. 연초부터 여권을 뒤숭숭하게 만든 이 문건 유출 배후설 파문 일단 오늘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한풀 수그러드는 분위기이긴 합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차 확인이 된 당청 간 불신의 앙금이 이 당내 역학구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그런 흐름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김무성 대표와 함께 배후설에 휘말린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의 유력 원내대표 주자로 거론되는 만큼 오는 5월로 예상되는 원내대표 경선 전 추이를 놓고도 전망이 엇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현재 3파전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유 의원과 이주영 의원 그리고 사무총장을 지낸 홍문종 의원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모두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애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사태의 추이에 여권의 촉각이 곤두서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본인 의도와 무관하게 사건에 휘말린 데다 청와대가 발설자로 지목한 음종환 전 행정관을 면직 처리하면서 조기 진화 의사를 분명히 한 만큼 기본적으로 경선 구도에 미칠 영향이 그렇게 아주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참모 중 한 명이 불명예 퇴진한 만큼 친박 진영에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는 않을 것이고요. 또 원조 박근혜계이지만은 한동안
주류 측과 거리를 두어온 유승민 의원에게 이번 사태가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긴 있습니다. 예. 뭐 이주영 의원이나 홍문종 의원으로서는 나쁘지만은 않은 상황 전개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이 의원하고 홍 의원이 단일화를 성사시켜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러닝메이트로 출마해서 주류 측의 지원을 받는다는 그런 시나리오도 흘러나옵니다. 근데 유승민 의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유승민 의원에게도 꼭 불리한 상황만은 아니라는 그런 반론도 있습니다. 예. 경선 국면이 본격화하면 박심이 실린다고 해도 의원들 사이에 반발 기류가 형성이 되죠. 오히려 주류 대표를 자임한 쪽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집권 초부터 계속된 이 박심 징크스가 실례로 거론이 됩니다. 당장 지난해만 친박 주류 측 지원을 받은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하반기 국회의장 선거에서 정의화 의장에게 크게 패했죠. 정의화 의장은 비박 인사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전당대회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서청원 최고위원,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마음을 이렇게 딱 안고 나온 사람이죠. 대변하고 나온 사람이었는데 김무성 대표가 압승을 거뒀죠. 원내대표 경선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이 막강할 때 치러졌던 2013년 5월 선거에서 명실상부한 박심을 등에 업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주영 의원에게 불과 8표 차의 신승을 거뒀습니다. 이게 8표 차도 물론 뭐 의미 있는 숫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거든요. 압도적으로 큰 차이로 최경환 부총리가 이주영 의원은 이길 것이라고 많이 예상했었는데 거의 박빙이었기 때문에 의외라고 보는 시각이 컸습니다. 예. 그러면은 청와대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관망 중입니까? 정작 그 진원지인 청와대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아직도 보이지 않은 채로 관련 추이를 좀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현실적으로 청와대가 이 관련 의혹 규명 등에 직접 뛰어들 수 있는 계제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인데, 또 여기에는 더 이상 논란이 확산되지 않길 바라는 속내 또한 담겨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청와대는요, 음종환 전 행정관이 지난달 18일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등과의 술자리에서 다들 아시는 대로 내부 문건유출 파문의 배후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같은 당 유승민 의원 거론했다는 의혹, 이거하고 관련해서 지난 16일 오늘도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런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서둘러서 음종환 씨의 사표를 받고 수리한 것, 면직 처리했죠. 이렇게 한 것은 배우설 유포 등의 진위 여부를 밝히기보다는 이번 일을 당사자들의 개인적인 문제로 끌고 가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제기가 됩니다. 아울러서 정치권에서는 음종환 씨나 이준석 씨에 대한 추가 폭로나 두 사람 간의 법적 공방이 벌어지지 않는 한 이대로 이 문제가 종결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 폭로라는 언급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개인적으로는 이 추가 폭로가 음종환 씨가 경고한 카톡 내용 공개, 그리고 이준석 씨도 맞받았죠. 나도 예. 까겠다, 만약에 그러면. 예. 요게 단초가 될 수는 있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음종환 씨가 먼저 까지 않는 한 이준석 씨가 공개할 리는 없겠고요. 예, 그렇군요. 근데 이번 파문을 계기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실상 등을 돌린 박근혜 네. 비대위 3인방이 이제 조명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른바 KY 배우설 파동이 정치권 아주 떠들썩하게 일단 만들었죠. 예. 그러면서 2011년 박근혜 대통령과 한 배를 탔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3인방이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또 이준석 씨, 이렇게 3명인데 이들은 2011년 연말에 이 붕괴 직전의 새누리당, 당시 한나라당이죠. 여기에 영입이 돼서 총선과 대선 승리에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비대위원장이 되기 전에 홍준표 현 경남지사가 대표로 당권을 잡고 있었는데 홍준표 지사가 어떻게든 버텨보고 내가 당 수습해보겠다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밀고 들어오는 기세를 막을 수는 없었죠. 예.
이번 KY 배후설을 음종환 씨로부터 듣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전달한 사람 이준석 씨죠. 대표적인 박근혜 키드 이렇게 불렸습니다. 이준석 씨는 지난 6일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 등 전현직 의원이 함께했던 자리에서 김무성 대표에게 이 일을 이런 표현이 맞을까요? 일러 바쳤다. 일러 바쳤다. 결과적으로 그렇죠. 바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이는 어리지만 굉장히 똑똑하고 김종인 전 경제수석이 정치 감각이 있는 친구라고 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계산 안 하고 그냥 흘린 말은 아니겠죠.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이준석 씨하고 함께 박근혜 비대위에서 일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역시 지난 대선 이후로 박근혜 대통령하고 등을 돌린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등을 돌린 정도가 아니고 척을 졌다고 해야겠죠. 이상돈 교수는 어제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배후설 파문과 관련해 현재 청와대의 민낯을 다 보여준 것이다 라면서 청와대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 실제로 굴러가는지를 잘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이상돈 교수는 청와대 인적 쇄신론 등과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 한 의미가 없고 과연 대통령이 변화된 모습을 보일지도 회의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상돈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도운 걸 후회한다 이런 말까지 한 사람이니까요. 예, 예. 자, 지난 총대선 전국에서 경제민주화 바람을 불러일으켰죠. 87년 직후에 그 헌법 개정할 때 경제민주화 조항을 집어넣은 주인공입니다.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 사람도 일찌감치 박근혜 대통령의 곁을 떠나 있고요. 또 그렇게 멀어진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려는 야권의 러브콜까지 받았을 정도입니다. 예. 다른 정치권 소식 살펴보니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이제 또 뉴스로 오르고 있습니다. 네. 집권 후 최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죠. 네. 올해 집권 3년 차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이 오늘 밝혔습니다. 예. 참고로 갤럽은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그 여론조사 전문 기관들 가운데 샘플 수도 가장 많고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고 그렇게 인지가 되고 있죠. 예. 많은 전문가들이 갤럽 자료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지지 기반인 50대의 지지도가 크게 하락해서 처음으로 부정적 의견이 긍정적 평가를 앞섰습니다. 예. 자, 한국갤럽이 지난 13일에서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 전국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인데 긍정평가, 그러니까 잘한다, 35%입니다. 부정평가가 55%입니다. 지난주 대비 긍정평가는 5%포인트나 빠졌습니다. 예. 반대로 부정평가는 4%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 12일 열린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오히려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악재로 작용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그 이후에 YK 배우설의 논란까지 반영이 된 조사가 나오면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예. 앞서 50대 지지도가 크게 하락했다라는 그런 네.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세대별로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긍정평가는 60대에서 그래도 62%로 가장 높았습니다. 50대 43%입니다. 40대 32%. 자, 30대는 20%입니다. 예. 그리고 20대는 13%입니다. 이 30대와 20대의 20%, 13% 요거는 정치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수준이죠. 그러니까 대다수가 지지하지 않는다거나 싫어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부정적 평가가 결과적으로 2030 세대에서 70%를 넘긴 겁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50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50대 응답자의 절반이 박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답한 겁니다. 예. 부정적 평가가 왜 이렇게 높아졌는가를 살펴보니까 소통 미흡을 꼬집은 사람이 19%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사 문제 또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왔죠. 공약 실천 미흡, 입장 변경, 예. 또 경제정책, 복지정책 미흡, 증세 이런 건 담배값 올린 거 이런 거겠죠. 이런 이유 등이 이 뒤를 이었습니다. 아까 이것도 역시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신년 기자회견 지난 12일이었죠. 예. 좋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40% 나왔고요. 예. 좋았다는 평가는 28%에 그쳤습니다. 작년 회견 평가 때보다 15%포인트 낮게 나온 그런 수치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K의 막내인 김현주 PD. 하루 4분 리포트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녀.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전태일 열사 아시죠? 자기 몸과 노동법전을 함께 태웠던 분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오늘의 전태일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 그 일이에요. 미디어 협동조합. 이 세상에 억울한 사연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 집회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다시 읽고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정언론의 산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인터넷 신문.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내온 생생한 속보,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 국민 TV 뉴스. 공정뉴스의 관문 news.국민.tv. 지금 접속하세요. 계속해서 아는 필기자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 씨와 시사인 기자 주진우 씨가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무죄 판결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6부는 오늘 오전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에 대한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진우 기자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며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도 피고인들이 허위로 알고 보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낙곰수의 의문 제기는 허용 가능한 수준이며 주진우 기자의 살인사건 관련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의문 제기는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자살한 박용수 씨의 설사약 복용 관련 의혹 제기는 가능하며 유서 조작 의혹 제기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검찰의 공소 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고요. 무죄 선고 이유를 밝히고 또한 1심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 역시 문제 없는 것으로 본다.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예.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앱도 테러를 규탄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 일부는 자국에서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례들이 공개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 블로거인 다니엘 위컴이라는 블로거가 예. 세계 지도자들의 언행, 불일치를 정리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 리스트에는 요르단, 터키, 이스라엘, 폴란드, 러시아, 아일랜드, 영국 등 다양한 국적의 지도자들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그 가운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 나이지리아의 굿럭 조나단 대통령은 샤를리 앱도 테러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차드 접경 지역에서 벌어진 보코하람의 학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파리 사건을 비겁한 테러 공격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사우디에서는 사우디 왕실을 비난한 죄로 태형 1000대와 10년 구금형 또 26만여 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은 블로거가 있습니다. 블로거 라이프 바다위는 지난 금요일에 광장에서 구경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처음으로 50대를 맞았고요. 앞으로 19번에 걸쳐서 매주 금요일마다 50대씩 공개적으로 맞을 예정입니다. 예. 또 터키 같은 경우에는 아흐메트 다부토르 총리가 리스트에 올랐는데요. 다부토르 총리는 직접 파리 집회에 참여까지 했는데 터키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수의 언론인을 구금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터키 정부의 소수민족 정책을 비판했던 쿠르드족 언론인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소식 때문에 정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 폭행 사건이 이제 굉장하게 네.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단 경찰이 보육교사 양모 씨를 긴급 체포했군요. 예, 인천 어린이집 원생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연수경찰서가 어제 원생들에 대한 상습 폭행 혐의로 보육교사 양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예. 경찰은 양 씨에게서 폭행을 당했다는 다른 원생 3명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상습 폭행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진술을 얻어냈는데요. 이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뒤에 오늘 중으로 양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인천 영수구는 또 구청 같은 경우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린이집의 운영을 정지하고 원장과 해당 보육교사 등의 자격정지 또 취소 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보육교사 양 씨는 앞서 지난 12일 1차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습관을 고치려는 훈계 차원이었다. 이런 해명을 해서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한 신문들의 보도가 궁금합니다. 네. 어땠습니까? 예, 대부분 신문들이 비중 있게 중요하게 다뤘고요. 예. 구체적으로 보면 조선일보는 오늘 1면에 폭행 사건이 일어나도 보육교사와 원장에 대해 1년 이내 자격정지나 취소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면서 정부가 어린이집에 연 6조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어린이집의 질, 수준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지 않아서 수준 미달 어린이집이 난립한 것이 아동학대의 원인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예. 동아일보 역시 1면에서 무상보육 확대와 관리 부실이 이번 사태를 불렀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사설에서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지 못한 무상보육 체제를 근본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앙일보는 3면에서 아이를 때린 보육교사가 인터넷 수업만으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땄다라면서 너무 쉽게 보육교사가 될 수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도 사설을 통해서 보육 정책에 대한 개혁과 보육교사들의 자질 강화, 어린이집 인증평가 강화 이런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종합해보면은 보육교사 한 명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스템의 문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한 가해자의 3분의 1은 제대로 된 조치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처벌도 없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한 가해자의 3분의 1 정도가 고소고발이나 자격 취소, 해임 등 상응하는 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3년 아동학대 사례 분석 연구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신고가 들어와서 아동학대로 판정받은 사례는 91건에 달했는데요. 또 학대는 아니지만 잠재적 위험 사례로 판정받거나 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는 46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하지만 학대로 판정받은 91건의 가해자가 95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65%에게만 고소고발, 또 해임, 벌금, 자격 취소 이런 조치가 취해졌고요. 35%에게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또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67%만 보조금 중지, 반환, 폐쇄 이런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어린이집 학대 중신체 학대가 어린이집 학대 가운데서 신체 학대가 74%로 두드러지게 발생하는 만큼 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교육, 모니터링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정말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채널A와 채널A에 출연한 한 방송 패널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채널A의 한 방송에 나온 패널이 민언련을 종북 세력으로 지칭을 했지만 그럼에도 법원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장준현 부장판사의 판결인데요. 그제였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채널A와 조용한 종북좌익 척결단 대표 이
채널A와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청구 소송을 기각한 건데요. 예. 재판부는 채널A와 관련한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서 명예훼손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용한 대표에 대해서 명예훼손 자체는 그 발언상 인정이 된다라면서도 하지만 종북 세력의 개념 자체를 종북 성향의 어떤 핵심 인사들이 움직이는 단체, 세력이라는 전제하에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민원련의 활동들을 비춰볼 때 그렇게 표현할 만한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예. 명예훼손, 발언 자체는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민원련이 지금까지 해온 활동들을 살펴보면 종북으로 규정할 만하다 이런 판결을 내린 셈이 돼서요. 상당히 논란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어떤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 즉각 성명을 내고 반발했는데요. 예. 민원련은 법원 판결이 무분별한 종북몰이 언론사 채널A에게 면죄부를 줬다라면서 채널A는 종북 선동하는 언론 민원련이라는 자막을 내보내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명예훼손 행위를 했다. 그런데도 채널A의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법과 상식을 현저히 벗어난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또한 민원련은 과거 행적을 봤을 때 종북이라고 표현할 만하다 이런 결정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허위 사실을 동원한 종북몰이 보도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다 라면서 주한미군 철수나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된 언론의 보도 내용을 비평하면 그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종북으로 낙인 찍어도 되는 것이냐,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이제 국가보안법 철폐, 보도에 대한 비평을 하는 인사나 단체에 종북 딱지를 붙여도 제지할 방법이 없어진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예. 채널A에 출연한 조용환 대표가 어떤 말을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군요. 예. 지난 2013년 5월 6일 채널A의 김광현의 탕탕평평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요. 예. 조용환 대표는 이 프로그램에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종북 세력 5인방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5인방으로 민주언론 시민연합, 한국진보연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죠.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통합진보당 이렇게 5개 단체를 언급했습니다. 예. 해당 방송에서 조 대표는 민원련에 대해 언론계에서 강정구와 송도율을 비판하는 언론을 비판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언론을 공격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선동한다 라면서 우리나라 안보를 해치는 일련의 선동을 줄기차게 해왔기 때문에 종북 세력의 선동 세력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원련은 강정구 교수와 송두율 교수에 대한 마녀 사냥을 벌인 언론을 비판한 것을 두고 종북 세력 5인방으로 규정한 것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던 건데요. 예. 하지만 북한을 추종한다는 사회적 했던 건데 법원의 판단은 종북이라고 할 만하다. 이런 판단을 내려버렸습니다. 예.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경찰이 기자를 사칭하고 무단으로 체증한 일에 대해서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서울경찰청이 유감의 뜻을 전했네요. 예,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오체투지 행진 현장에서 구로경찰서 정보과 형사가 자신이 오마이뉴스 기자다 이렇게 기자를 사칭해서 물의를 빚은 적이 있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서울지방경찰청이 유감을 표시하고 구로경찰서 정보보안과에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 구은수 서울경찰청장 명의의 사과문에는 구로경찰서 정보보안과 체증 담당 경찰관이 오마이뉴스 기자인 것처럼 행동한 사실은 매우 부적절했다라면서 오마이뉴스 소속 기자들의 자부심을 훼손하게 됐다라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또한 구로경찰서 정보보안과 관리자와 해당 경찰관에게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라면서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서울경찰청 산하 경찰관들이 관련 규정과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교양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마이뉴스의 공식 사과 요청에 대한 답변, 사과를 한 셈인데요. 일단 사과를 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행스럽지만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가 잘 이루어질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방송에서 국제유가가 폭락했다라는 얘기 많이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그 원인에 대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 경제 논리가 원인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전 세계의 석유 생산량이 석유 구입량보다 크게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6년간 미국 안에서 생산되는 석유 생산량이 거의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예. 미국에서의 석유 생산량이 증가하니까 미국으로 석유를 수출하던 수출국들은 다른 수출처를 찾아야 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나이지리아, 그리고 알제리와 같이 미국으로 많은 석유를 수출하던 국가들이 미국 내 수요가 줄어들면서 갑자기 아시아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게 됐고 따라서 생산자들은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수요 측면에서 보면 유럽 경기와 개발도상국 경기가 침체기를 쭉 겪었던 것과 또 자동차가 점점 에너지 효율적으로 생산되는 것도 석유 수요를 줄인 것에 한몫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일반적인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하지만은 이와 관련한 음모론도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좀 굉장히 솔깃한 그런 음모론들이 있는데요. 예. 심지어는 석유 생산 기업의 간부들조차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미국이 러시아와 이란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석유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실제로 1960년대에 석유 가격이 떨어졌던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소련이 붕괴하는데 일정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모론을 지지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음모론이 아닌 사실만 전달해 드리면요. 석유 수출기구 오펙이죠. 이 오펙 소속의 이란, 베네수엘라, 그리고 알제리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회원국들이 석유 생산량을 줄여서 가격을 올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예.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다른 걸프 지역 국가들은 생산량을 줄이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라크 같은 경우는 생산량을 늘리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관계자는 만약 자신들이 생산량을 줄여서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뺏기고 다른 석유 생산 국가들에게 유리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접하는 식품이 뭘까라고 지금 네. 이제 이렇게 좀 써주셨는데 저는 그 쌀과 김치가 아닌가 했는데 커피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간발의 차로 커피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자주 마시는 접하는 식품이 됐습니다. 예.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힌 자료인데요. 커피가 단일 음식 기준으로 주당 섭취 빈도 12차례가 되는데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1인당 하루로 치면 하루에 2회 가까이 2잔의 커피를 마신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김치가 11차례로 주당 11차례로 그 뒤를 이었고 설탕, 잡곡밥이 네 번째였습니다. 국내 커피 생산량도 계속 늘고 있고요. 2013년 기준으로는 65만 톤이었는데 2009년도보다는 63%가 늘었고 생산액도 1조 6천여억 원으로 92%나 증가했습니다. 예. 특히 커피 믹스 생산량은 2013년을 기준으로 전체 커피 생산량의 39%, 생산액은 53%를 차지했지만 2006년 이후로부터는 감소 추세로 돌아섰는데요. 반면 커피 재료인 원두의 수입은 2013년 10만 7천 톤에서 10만 7천 톤으로 5년 전인 9만 7천 톤보다 11%가 늘었고 같은 기간 수입액도 36% 정도 증가했습니다. 예. 커피 소비량이 어마어마하군요. 네. 근데 방송 게시판 보니까는 어느 분께서 개편 후에는 이제 안은필 기자의 목소리를 어디서 들을 수 있느냐 네. 그런 질문을 해오셨는데 어떻게 네. 되는 겁니까? 저는 일단은 이제 사실 방송 나오기도 하지만 또 본업이
인터넷 신문 기자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지면상에서 신문 지면상에서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삼성이 국민 라디오에 광고를 준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더라도 안 받겠습니다. 삼성 광고 받고 마시간 언론이 많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자기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쓴다고 해서 광고를 주지 않고 의도적으로 경영을 악화시키려는 그런 저희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나 삼성 아닌 다른 분의 광고는 환영합니다. 월 통산 1,500만여 다운로드의 국민라디오, 국민TV 팟캐스트, 수십만에 이르는 국민라디오, 국민TV 생방송 프로그램. 삼성이 못 누리는 탁월한 광고 효과, 바로 당신이 누릴 수 있습니다. 광고 문의는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 또는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평창 동계올림픽 분산 개최를 제안하면서 동계올림픽 분산 개최가 주목받았습니다. IOC의 린드버그 조정위원장이 올림픽 준비를 점검하기 위해 다시 우리나라를 찾았는데 분산 개최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슈 분석, 스포츠 소식 알아보고 있죠.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린드버그 IOC 조정위원장이 분산 개최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예, 이 IOC의 구닐라 린드버그 조정위원장이 올림픽 준비 현황을 점검하는 이 IOC 프로젝트 리뷰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예. 이 IOC 프로젝트 리뷰에 참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찾았는데요. 이 프로젝트 리뷰 회의 개회사에서 이 평창 동계올림픽은 현재 계획된 베뉴 위치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현재 계획된 베뉴 위치라는 것은 이 현재 계획된 도시의 경기장 시설을 의미하는데요. 예. 린드버그 조정위원장의 말은 곧 IOC의 공식 입장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동계올림픽 분산 개최가 이슈가 됐었는데 IOC가 먼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진위원회에 제안을 하면서 분산 개최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른 그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랬죠. 근데 결국 IOC가 입장을 바꾼 건데 입장을 바꾸게 된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난달에 IOC가 분산 개최를 제안했었죠. 예. 예, 이때 이 IOC가 분산 개최를 제안한 이유는 이 올림픽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경기장 착공도 예정보다 많이 늦었고요. 또 이 경기장에 이 공사하는 공정률도 이 계획보다 늦어져서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렇게 이 올림픽 준비가 늦어진 이유가 바로 이 강원도의 재정 문제나 올림픽 시설물의 사후 활용에 관한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이 IOC가 올림픽 개혁안인 올림픽 아젠다 2020을 발표하면서 이 평창의 분산 개최를 제안한 것인데 이때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IOC가 분산 개최를 제안하기는 하지만 분산 개최를 할지 안 할지 결정은 평창이 하는 것이다라는 전제 조건을 분명히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분산 개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와 이 강원도가 분산 개최는 없다는 쪽으로 분명한 입장을 취하게 되니까 이 IOC도 이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정부와 강원도 그리고 IOC도 이어서 분산 개최는 없다는 쪽으로 확실하게 의사표명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분산 개최 논란은 이제 마무리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여전히 강원도 내에서는 이 시민단체하고 또 이 체육단체들이 분산 개최를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은 이 정부와 강원도 IOC가 분산 개최는 없다라고 이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 분산 개최는 현실적으로 좀 힘들게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올림픽이 이제는 이 과거처럼 국력 과시를 위한 대형 이벤트가 아니라 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 실속을 차리는 스포츠 이벤트로 이 변화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 분산 개최가 불거진 배경, 즉
이 강원도의 이 재정 문제하고 올림픽 시설물의 사후 활용에 관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뭐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라든지 또 이 국민 감정에 호소하면서 분산 개최를 반대했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가리왕산에 500년 된 원시림이 파괴가 되더라도 또 이 강원도가 빚더미에 오르게 되더라도 뭐 올림픽이 끝난 뒤에 경기장 관리와 이 활용에 문제가 될 것이 뻔하게 보이는데도 이 분산 개최를 거부하고 원안을 고집하는 강원도하고 정부가 참 답답하게 느껴지는 대목이죠. 예. 그리고 화제를 바꿔서 아시안컵 얘기 해보겠습니다. 예. 아시안컵 축구대회가 호주에서 열리고 있는데 우리 대표팀 경기력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예, 그랬죠. 2연승으로 8강에 오르기는 했지만은 특별히 조별리그 2차전이었던 이 쿠웨이트전에서 실망스러운 경기로 비판을 받기도 했군요. 이 호주에서 열리는 아시안컵, 이 슈틸리케 감독이 대표팀을 맡고 난 뒤에 처음으로 참가한 공식 국제 대회이기 때문에 관심을 모은 대회이거든요. 예. 이 오만하고 쿠웨이트를 이기고 2연승으로 이 8강을 확정을 지었는데 이 경기력이 기대했던 것만큼 올라오지 않아서 이제 실망감을 좀 안겨주고 있죠. 예. 근데 쿠웨이트전에서 선발 멤버가 7명이나 이제 바뀌었는데 감기에 걸린 선수들이 그렇게 많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선수들 컨디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 보는데요. 이 쿠웨이트전에서 이 주전 선수 5명이 뛰지를 못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 1차전이었던 이 오만전에 나왔던 선발 멤버에서 7명이나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청용하고 김창수 선수는 부상이 있어서 못 나왔고요. 이 손흥민이나 구자철, 김진현 선수 같은 경우엔 감기에 걸려가지고 출전을 못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 감기에 걸렸다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걸 저는 한번 좀 그 얘기를 끄집어내고 싶은 겁니다. 이 감기에 걸리는 것을 우리가 보통 뭐 재수가 없으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예. 또 뭐 이 감기 정도야 뭐 걸릴 수도 있지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국가대표팀이 이렇게 이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 감기에 걸리거나 아니면 선수들이 이 사소한 질병이나 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대표팀에는 주치의도 동반을 하고요. 또 이 식사나 안전 문제에 관해서도 엄격하게 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감기 같은 거는 뭐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예방을 하기에 따라서 충분히 걸리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질병이고요. 또 이 선수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줄줄이 감기에 걸려가지고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 분명히 이 대표팀 관리에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지게 하는 대목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주치의라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주치의가 동반을 하는데요. 예. 저는 이 쿠웨이트전이 끝나고 난 뒤에 선수들 컨디션이 안 좋았다, 뭐 또 이 감기에 걸린 선수들이 많았다라는 보도를 보고서 참 의문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이 감기 정도는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는 문제다. 그리고 그런 예방을 하기 위해서 주치의가 따라가는 건데 이 대표 선수들이 대회 도중에 집단적으로 감기에 걸렸다는 것이 말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이 감기에 걸렸다, 컨디션이 안 좋다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이 스포츠 경향을 보니까 저와 똑같은 의문점을 가지고 이 나름대로 취재를 해가지고 문제점을 제기했었거든요. 예. 이제 스포츠 경향에서 제기한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 주치의가 흉부외과 출신이다. 또 이 축구협회에 이 의무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의무분과위원장이 뛰고 있는 조기축구회 회원들의 가입된 의사들이 의무분과위원을 독점을 해가지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주치의를 선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의문을 제시한 거죠. 예, 흉부외과 의사가 대표팀의 주치의였군요. 예. 흉부외과 의사도 충분히 감기는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흉부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대표팀 주치의를 맡기가 어렵다고 보기도 힘들지 않을까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이제 흉부외과 의사라고 해서 이 뭐 감기를 예방하기 힘들다, 뭐 이렇게 보기는 힘들겠죠. 예. 그런데 이제 다른 면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오만전에서 이청용 선수가 부상을 당했거든요. 근데 이 부상을 당했던 부위가 이 과거에 이청용 선수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 9개월간이나 경기를 뛰지 못했던 바로 그 부위였었거든요. 예. 근데 일단은 이제 부상을 당했으니까 기초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엑스레이 판도 결과를 보고서 주치의가 단순한 타박상이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예.
그런데도 그 이후에 이청용 선수가 통증을 호소해가지고 CT 촬영을 해보니까 그제서야 미세한 골절이 있다라고 발견이 된 거였었거든요. 대개는 이 운동팀의 주치의 같은 경우에는 정형외과 출신이 주치의를 맡게 되는데, 이 대한축구협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은 이 주치의가 지금 현재 대표팀의 주치의가 성형외과 의사이긴 하지만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은 정형외과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경기 도중에 선수들이 부상을 많이 당하는데 부상을 당하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 다 부딪히거나 태클에 걸리거나 하는 것과 같이 이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 골절이나 근육 파열, 뭐 인대 손상 같은 부상이 많은데, 그래서 대표팀의 주치의는 정형외과 출신이 맞는 경우가 대부분인 겁니다. 예.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그 대표팀 주치의는 정형외과 출신이 맡아야 한다. 이런 거는 축구협회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을 텐데, 그러면은 흉부외과 의사가 주치의를 맡게 된 배경은 따로 있습니까? 그게 이제 바로 대표팀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게 되는 대목이거든요. 이제 축구협회에 이 의무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표팀 주치의를 선정하는 것도 이 의무분과위원회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2013년에 이 의무분과위원장이 새로 이제 선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의무분과위원장하고 같은 조기 축구에 활동을 하는 의사들로 이 의무분과위원회가 다 채워졌다는 거죠. 현재 이 대표팀의 주치의도 이 조기 축구의 소속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전문성 위주가 아니라 이 친분 관계로 축구협회 의무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대표팀 주치의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대표팀 주치의는 대표팀과 동반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대회 기간 내내 대표팀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의사로서는 이렇게 장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 대표팀과 함께 대회에 참가를 하다 보면은 거의 한 달 정도는 해외에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전문의들이 한 달 동안 병원을 비우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대부분은 이 종합병원의 의사보다는 개인 병원이나 이 개인 의원을 개업한 의사들이 대표팀 주치의를 맡게 되는데, 이 현실적으로 대표팀 주치의를 하려고 하면은 시간을 많이 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한 달 정도 병원을 비워야지 되는 이런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뭐 이번에 이 아시안컵에서 이 선수들이 집단적으로 감기에 걸렸다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었던 일이 아니라 충분히 예방을 했었어야지 되고, 또 예방할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보게 되면은 분명히 이 축구협회의 의무분과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대표팀 주치의 선정에는 좀 문제가 있지는 않았나, 이런 것을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지 된다라고 봅니다. 앞서 이제 뉴스트라다무스에서 스포츠 소식 관련해서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께서 전해주셨는데, 자세한 소식도 이렇게 비판적인 내용까지 함께 전해주셔서 정말 유익했다라는 생각해봅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뭐 다른 프로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개편 후에는 그대로 기존에 하던 방송은 계속 이어가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 순병이에 나란히 가지 않아도입니다. 그때도 더 활발한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